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힙합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방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토크쇼죠. 토크쇼는 인천지사, 지금 현재 이제 오픈한 인천지사장 김국동 지사장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저번에 했었던 토크쇼는요, 청주지사장, 원주지사장, 그 다음 성남지사장, 이렇게 이제 3분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오늘 진행하는 방송은, 대전지사장, 인천지사장, 인천지사장은 2분이시죠. 그래서 김국동 지사장하고 김서진 지사장 이렇게 3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어떤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3부 시리즈로 가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주제는 하나입니다. 법원 경매의 투자 포인트는, 임대 사업이다. 요런 주제를 가지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순서를 지어가지고,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임대주택법, 요거, 임대아파트의 역사, 또는 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아파트의 어떤 건설을 할 때 의무 비율, 이런 어떤 서너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오늘 첫 방송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인사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국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지사장 유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지사장 김서진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김국동 지사장. 네, 작년에는 많이 알토란이랑 이렇게, 못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토요 알토란도 많이 할 계획이고요. 또 기초반도, 네, 이제 시작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습니까? 지금, 일정을, 둘째 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면은 금방이지 않아요? 다음 주인가? 네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 첫 번째 요일이 있나요? 몇 요일에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금요일 아니면 지금 토요일로 지금 정할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본인 블로그에 그거를 한번 나중에 방송 나간 다음에 이제 공지를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도 어떤 자기 블로그도 있고, 카페에 어떤 지사장 교육 공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지사장. 예, 반갑습니다. 대전지사장 유광호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대전이 봄에 오픈을 했지요. 네. 그래서 한 7, 8개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PT도 한 6명 정도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분 중에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분도 있죠. 네.
우리 공부해서 수업, 학교에서도 공부하듯 때, 편차가 있듯이, 이곳에도 분명히 학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하고 있는 직업이 좀 시간이 부족해서,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이 기간이, 우리가 물건 검색을 보통 한 2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통상 2개월 걸리죠. 예, 예. 그 기간이 뭐 2개월에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이게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관심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느끼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강의 그 스케줄 속에, 예. 어떤 제가 전에 방송했듯이 자기 관리도 경매 실력이다라는 방송이 있듯이, 예. 공부만 시킬 거가 아니고 어떤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열정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인간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도 강의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열정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열정을 보면 경매 실력도 존수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열정을 떨어뜨리지 않는 법도 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PT 프로그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 단위로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전화를 또 직접 걸어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문자를 이렇게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먼저 한번 어떻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항상 베이비가 되면은 어차피 부자는 아니라고. 부자가 되려면 혼자 서는 연습을 해야 되고, 혼자 설 때 있어서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히말라야 등산할 때, 그 등정한 사람은 자기가 등정했다고 사진 짝짝 찍고 역사에 이름 남기고 그 나라의 뉴스로 뜨지만, 결국은 가이드는 분명히 따로 존재해요. 원주민들이 가이드를 해줘. 네네. 가이드를 해줄 뿐이지, 걔네를 짊어지고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가이드를 해주고 본인들이 체력 단련해서 본인들이 등산을 해서 오르고 그렇게 해서 낙찰받고 돈을 번 거는 결국은 본인들의 업적이고 본인들의 수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드가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의 문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하네요. 네. 엘리베이스트? 거기 산 있지 네,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예. 막 혀가 꼬여? 영어 울렁증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 그쪽에 있는, 헬퍼라고 하나요? 네, 짐을 헬퍼. 나눠주는 그분들도 어느 선까지만 가서 인도하고 그 제일 힘든 그 보지는 누가 가죠? 스스로 가죠. 스스로 가야지. 예,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PT라는 이 개념도 그 한 8분 응선, 7분 응선까지만 가고 제일 힘든 그 8분 응선부터 정상까지는 본인 스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모든 인생에 사는 그 모든 분야도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대전지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광호 씨는 보면 가끔 뱉는 말이 깨달음이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서진 씨는 아직 오픈을 안 하셨죠? 네. 뭐 언제 계획이 있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작년에 가장 그 뜻깊은 해였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뵙고 상담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교육생분들도 보통 이제 기초부터 해서 최고위 그다음에 PT 아주 다양하게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뭐 자본 운영법이라든지 네. 관련돼서 지금도 이제 만나 뵙고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고맙고 또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아이도 다음 달에 태어나요. 다음 둘째가. 달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오픈 준비도 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부평 쪽에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강의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지정된 공간 안에서 안정되게 어떤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동시? 네. 네. 네네. 국동시 사무실이 지금 어느 역에 있어요? 지금 인천 1호선 그 지하철 9번 출구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9번 출구에 있습니다. 근데 9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공원을
가로질르죠. 네네. 공원이 무슨 공원이에요, 저게? 올림픽 공원을 지나서. 올림픽 공원? 네, 올림픽 공원. 저기 송파에도 있잖아. 네. 이런 여기도 올림픽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일 예술회관 건물을 좌측으로 해서 편의점을 돌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작년에도 와서 보면은 앞에 공원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봄 되면 이제 꽃도 많이 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공원 가로지르면 그때 우리 술 마셨던 데도 있고. 놀기도 좋고 회원들하고 놀기도 참 좋겠어요. 네네. 사무실에서 또 수업하다가 또 공원에서 좀 사회 인생 사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옥상에도 뭐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날이 추워져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역 앞에 있으니까 우리 국동시 사무실에 카페 공지도 교육 공지도 잘해서 강의를 한번 여세요. 그리고 인천지사가 둘이기 때문에 특강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신년 인사를 우리 다른 지사장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대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주제가 법원 경매 투자 포인트는 임대 사업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법원 경매로 사서 파는 매매 차익으로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임대 소득으로 1년 벌 거, 뭐 한 10년 벌 거를 뭐 단기간에 팔아서 그 돈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도 제목을 이렇게 뽑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부동산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호경기에 내놓으면 팔리던 수준. 엊그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매매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죠? 햇빛이 짱짱할 때에서 비가 많이 오는 시절로 장마철로 왔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장마철에는 우산을 준비해야 되죠. 장화도 준비하듯이. 입고 있는 옷도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위주로 봐야 되냐, 임대 위주로 봐야 되냐라는 어떤 이제 주제로 갔을 때는 요즘 시절에는 임대가 대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시절에 비가 오는데 굳이 매매를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임대 사업으로 뽑았는데, 매매로 볼 거냐, 임대로 볼 거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동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이렇게 경매를 배우시거나 상담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을 가지고 예전처럼 경기가 좋았을 때 당시에 시세 차이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물건을 하나 고르면은 한 수천씩, 한 5천 이상을 로또에 당첨될 만큼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그쪽을 뭐 최종하는데 지금 5년마다 이 경기가 5년 침체되면 다음 해는 좀 상승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년 이상 지금 침체되고 있거나 또 세계 경기도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세 차익은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략은 임대를 대출금을 갖고도 임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우량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대전지사장 유동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토지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기회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어느 토지고 지역이고 급부상하는 10배, 20배 하는 그런 소득을 바라는 시기는 지났다는 거 누구나 인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세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익이 부동산 수익은 임대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선진국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 입장에서도 임대 쪽이 이제 요즘에 많이 대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은 임대를 뭐 2년에서 한 3년 정도 쭉 가지고 가다가 매매 어떤 차익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런 것이면 내놓고 나중에 매매로 팔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옛날에도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매매로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수시로 할 때도 부동산은 원래부터가 법원 경매는 원래가 매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언론에 나올 때 부동산은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상. 네, 그렇습니다. 집은 주거용이다. 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파는 거보다는 뭐 어떻게 그냥 사는 집이지 이게 어떻게 돈벌이 용도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한 건데 나는 그걸 가지고 부동산으로 차익을 보면서도 강의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차익이 본래 부동산의 속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속성 같으면 미국이나든지 선진국도 차익이 보통이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광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은 거의 다 임대 소득형이거든요. 물론 투기 지역이나 어떤 개발이 뜨는 데는 당연히 시세 차익이 생기지. 그걸 팔아서 돈을 남기지만 보편적인 투자의 관념은 사실은 차익보다는 임대가 보편적인 거죠. 보통은. 근데 이제 한국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시기가 자꾸 개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막 폭등하는 데 가서 돈을 벌었고 실제로도 몇 년 사이에도 세종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대구 아파트가 가장 올랐던 지역이 대구예요. 네. 아파트로. 그러면 그 대구에서 그 아파트로 돈 뭐 1억씩 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야 그게 무슨 임대 소득이냐 차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보편적으로 관념에서 보면 이 매매보다는 또는 차익보다는 용익 즉 임대 소득이 핵심이죠. 네, 그런 거예요 대세예요. 그럼 물론 우리한테도 또 차익 개념이 또 오겠죠. 우리는 도매로 사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매매는 아니다 이런 뜻의 취지는 아니고, 원칙적인 거는 안정적으로 임대로 가져가면서 시간을 보면서 매매까지 가는 요런 방식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매매에만 그 관점을 두면은 성급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걸로 한번 일단락을 짓고요. 자, 그럼 임대주택법을 우리가 주로 살펴볼 건데,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서진 씨 임대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셨어요? 네, 주로 제가 그 인테리어 강의를 할 때도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네. 주로 아파트의 가장 시초가 되는 것들은 그 러시아의 그 수용소입니다. 러시아의 수용소 자체가 주인들을 가둬두죠. 예.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출구를 하나만 두고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를 한 건데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수용소. 수용소? 네, 수용소가 모태가 된 거죠. 그 형태 배수? 네, 형태 자체는. 특이하네요. 네. 처음 듣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떤 의미의 아파트 건물은 네. 1850년대 영국에서 기숙사 건물 형태로 이제 생겼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소규모 그 아파트로 바뀌면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도시가 이렇게 공업화가 되기 네.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몰려오죠. 그러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요. 이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란 단어가 그때 생긴 거예요?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라는 자체는, 사실은 그 수세기 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 모태가 되는, 그 형태의 모태가 되는 것은, 그 러시아 수용소 그 어떤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온 거죠. 신기하네.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 임대 아파트를 최초로 여는 어떤 시기가 있지 않겠어요? 네. 원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어서 돈벌이 하려는 게 목적인데,
그걸 갖다가 또 민간이 임대 아파트를 지었을 리는 없고, 네. 그래서 뭐 정부 주도하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예, 언제적부터 이렇게 됐나요, 한국은? 사실 이제 사업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게 이제 민간이 가지게 되면서 그 어떤 재개발한다는 어떤 그런 1차적인 그런 사업의 목표로 네. 주택 개량을 통해서 어떤 개발 이익을 극대화를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최초의 임대 아파트는 그 주택공사가 1971년 4월부터 9월까지 그 영등포구 개봉동에 한 13평형 그 당시에는 개봉동 영등포예요? 예, 영등포구로 지금 네. 구로구잖아요. 71년이라고 그랬나요? 네, 71년. 71년이면은 우리가 뭐 바로 태어날 때는 그때부터 임대 그렇죠. 아파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13평형이 그때 청약 좀 해놓지 그랬어. 300가구 정도 되는데 예. 이때 그 임대 보증금이 한 78,000원. 네, 그리고 월 임대료가 7,8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아마 80년대인가 기억이 70년대인지 모르지만 월급이 30만 원 막 할 때니까 그 임대 아파트가 뭐 보증금? 네, 보증금이 78,000원. 8,000원. 네. 그러면 이 임대 보증금도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게 아니네요.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지. 물가에 비하면. 나도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7만 원대가 나온다 하니까 좀 높네. 나는 훨씬 낮은 보증금이 그 정도면 저렴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시골 사람인 저 대전지사가 느낄 때는 그때 당시 71 정도면 뭐 쌀 한 가마니가 5만 원.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네, 5만 원, 8만 원 이 정도. 쌀이? 네. 쌀이? 쌀 한 가마가.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들 지금 저금 날 때 쌀값은 쌀 한두 가마씩 네. 줬어. 네. 저금 날 때. 지금 쌀값이 우리가 느낄 때 10kg짜리 2, 3만 원이면 사니까 쌀값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쌀값이 거의 비쌌지. 송아지 반값이라고. 비쌌어. 그때는 또 단위가 80kg짜리로만 그렇죠. 하고 지금은 뭐 10kg, 20kg 하니까 네. 그때 단위는 거의 뭐 한 가마니면 80kg였거든요. 80kg가 네. 한가면 요즘은 그렇죠. 다른가? 요즘은 줄었죠. 뭐 많이 10kg, 20kg 그 소비량도 줄고 더 하면서 작은 건 5kg도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작은 거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네, 들고 다니는 주택이 이렇게 주택이나 이런 가족 사는 것도 핵가족 되듯이 이런 것도 어떻게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쪼개내요. 네. 뭐 마트에서 그 식품 같은 것도 네. 예전에 그 다발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1인분, 2인분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우리는 영감을 얻어야 되는 게 네. 부동산 투자의 유형도 그런 다변화가 필요해요. 유통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빌라 하나 사서 그대로 파는 거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꾼들이 무농사, 감자 농사에서 바로 그 장터에 내놓는 수준이고 네. 그 감자를 개량해서 감자칩을 만들어라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어떤 쌀의 포장 형태도 변하듯이 똑같은 쌀인데 네. 10kg 나오고 5kg 나오고 한 가마 나오고 어떤 진열 장소도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듯이 경매라는 것도 분명히 아이템을 굴리거나 투자의 스타일이 지금은 우리가 매매냐 임대냐로만 따지지만 임대도 또 다른 형태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돈은. 또 뭐 조사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는 네. 주택공사가 1989년 3월부터 89년? 네, 1990년 11월까지 그 도봉구 번동에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최초예요? 네, 그게 7평에서 한 12평 형, 1292가구의 어떤 그 번동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게 89년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92년도인가 김영삼 정권 왔다고. 네. 그럼 89년이면 88년 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뀔 때죠? 네. 그러니까 그때 영구임대라는 거는 사실 공익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구임대 대상이 되는 게 누구예요, 국돈 씨? 영구임대 아파트 혹시 조사한 거 있어요? 네. 영구임대가 그거죠? 기초생활수급자죠? 네. 그 다음에 그 국가유공자, 또, 그 다음에 뭐 HID 뭐 이런 사람들이, HID야? HID요? 맞아? 맞습니다. HID는 그 하이브리드 그 빔 있잖아. 라이트요? 라이트인데, 라이트 그 HID 맞아요? 그분들도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라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또 이거 방송 들으시는 예. 분들이 아니, 좀 그러니까 그거랑 내가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예, 영어 알파벳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5.18 네. 민주화 유공자 또 일본 그 위안부 희생자들도 그러죠. 주로 이제 좀 소외계층, 그쵸. 사회에서 이제 약간 소외계층분들 우선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이제 영구 임대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된 줄 알았더니 사실 컨셉이 지금 들어보니까 노태우 정권 때 최초로 만들어졌네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직 문민화는 아니죠. 김영삼 정권이 오면서 문민 대통령이 왔고 이제 군인 대통령 때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네요. 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사실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든 거예요. 네,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시작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영구임대는 정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위안부 같은 피해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공자들, 이제 이런 분들 또는 특수임무 수행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가 몇 년이죠? 영구임대? 50년이죠. 50년이죠. 네, 50년 정도.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죠. 한번 들어가 살면은 죽을 때까지 산다고 거의 보는데. 이영구적이라고 글자 그대로 이영구적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보면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5.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이 사실 연세가 지금 30일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보면 좋고 나름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고 갱신 계약을 하는 걸로. 네. 네. 자, 그다음 또 뭐 있나요? 네, 거기까지 역사는 거기까지. 예, 임대 아파트의 역사. 네. 다시 한번 요점을 한번 해주시죠. 아까 러시아 수용소 때부터. 뭐 자료를 찾고 그러지 말고 얘기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일단 진정한 의미 아파트는 네. 1850년대 기숙사 건물 형태였다고 해요. 기숙사. 예. 그래서 그 기숙사 건물의 형태가 소규모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달하기 시작했고 도시로 이렇게 몰려든 노동자들 늘어나는 어떤 도시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 원래는 노동자들을 처음에는 죄수 수용이고 그 다음엔 노동자들의 어떤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오늘날의 부의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번지고 그죠? 근데 실제로 유럽이나 아파트, 미국 같은 데는 우리 한국형 아파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아파트를 박스라고 표현한다고. 네. 오히려 비웃기도 해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해, 그거를. 네. 너무, 그러니까 서양 개념에서의 아파트는 노동자들의 어떤 모임, 그런 수용소 같은 느낌이 제가 커요. 듣기로도 미국이나 이 친구 유럽 사람들이 아파트를 칭할 때 닭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은 비추를 하죠. 사는 건 솔직히 아파트가 편해. 맞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가 저도 진짜 주택에서 많이 생활했었는데, 네. 아파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하고는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주택은 또, 특히 에너지 낭비가 제가 제일 애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아파트는 그래도 난방을 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아늑하다 그러는데 지금 지어진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돌려도 그치. 창문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밀폐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아주 겨울에 한두 번 돌리고 안 돌려도 될 만큼 이렇게 공기가 따뜻하거든요. 잘 지어지기는 잘 지어진 것도 편리한 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옥보다는 아파트가 나아.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보다도 실제 살아보면 정말 아파트가 나은 것 같아요. 눈이 와도 잘 치워놔. 그 다음에 생활할 때도 상당히 깔끔하죠. 일단 주택가는 솔직히 좀 지저분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그 느낌 가지고 투자할 때
경매에 와서 아파트를 많이 공략하는 네. 거죠. 또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예. 또 역사장 많이 올랐고, 또 아파트가 또 내놓으면 빌라보다는 확실히 잘 팔리긴 하죠. 수요가 많으니까 아니, 매입하거나 경매에 입찰 볼 때도 우선시하는 게 아파트를 먼저 하지만은 그게 이제 또 투자 비추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쪽에 오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비추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파트의 어떤 기능성, 그 다음에 어떤 편의성을 도외시한 건 아니죠. 실제로 살아보면 아파트가 정말 좋아. 다만 투자할 때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비추다라는 얘기죠. 또 거기에서는 또 제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범에 대한 게 보안이 가장 제가 이제 요즘 사고들이 많으니까 안전에 가장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현관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안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좋다고 맞아요. 갈수록 고가 아파트일수록 이제 보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워낙에 범죄들이 많으니까 더 신경이 써지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임대 아파트 역사 봤으니까 임대주택의 유형을 임대주택법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볼까 싶어요. 근데 유형은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임대주택법을 봤어요. 임대주택법에 보니까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설 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 전세 후 임대주택 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진 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그렇죠. 이런 건설 주택 중에서 사용 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 또 임대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건설 임대라는 거는 한국말 그대로 지어서 세준다는 거지 뭐, 그죠? 건설 지어서 임대 세준다. 그러니까 없던 거를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없던 걸 지어서 주니까 최초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지은 놈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임대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어서 팔 목적으로 지었는데 미분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미분양된 걸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거. 요거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 임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놈이 하나 있고, 처음에는 팔라고 했다가 안 팔리는 미분양을 남아서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주는 이 경우 두 가지를 건설 임대라고 한다 이거죠. 분양되지 않는. 그렇죠. 미분양된 거를. 미분양된 것을 임대. 그리고 또 이제 건설 임대는 금방 말한 어떤 용어적인 측면에서 있는 건설 임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아까 좀 전에 서진 씨가 말했듯이 공공건설이냐 민간건설이냐 가지고도 건설 임대를 나눌 수 있죠. 저희도 조금 헷갈리고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공공건설 그러면과 민간건설의 차이는 당연하게 뭘까요, 광호 씨? 네? 뭔 생각했어? 아유, 지금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마. 임대 같은 경우는 공공건설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한 후에 나중에 분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임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건설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국가 돈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 그렇죠. 민간건설은 그냥 민간인이 한 거야. 민간 회사든 민간인이. 그런데 공공건설은 당연하게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또는 정부 자금, 국민주택기금 같은 거, 그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LH나 이런 애들이 직접 지은 것도 공공건설이지만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쓰는 민간기업이 만든 것도 공공건설이지.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호 씨? 국가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그렇지. 나왔는가. 국가 돈에서 나오면 공공건설이고 그렇죠. 내 돈 가지고 하면 민간건설이야. 되게 쉬워. 그런 거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임대가 있고 매입 임대가 있어요. 매입 임대는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이제 조사했는데 간단해요. 매입 임대는, 사서 세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서 세를 준다.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도 사서 세를 주는 거죠. 매입 임대니까. 네, 그래서 전에 그 뉴스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가구 수가 여러 개가 되니까 대부분 그 다가구를 매입을 해서 국가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내주는 그런 예, 장기 전세주택 국가가 건설한 매입해서 네, 그런 20년 거죠. 동안 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워낙에 이제 전세값이 폭등을 하니까 국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보급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예요? 국가가 이제 짓든가 국가가 사요 개인한테 사가지고 그걸로 전세를 주는 거지. 네. 그건 이제 장기 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값 국가가 주는 장기 전세니까 당연히 시중 전세보다는 좀 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를 좀 많이 선호하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장기 전세 쪽으로 할 때 국가가 좀 대출도 해주잖아.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 이제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 주거 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경은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가난은 이제 국가가 구제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거를. 그리고 뭐 그만큼 재정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을 공간도 없어. 그리고 또 뭐 공사가 너무 적자잖아.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 주제로는 우리 왜 5년, 10년 된 임대 아파트의 우선 분양권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우선 분양하는 거. 주변에서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무선 분양한 사람이. 그러니까 왜 새 살다가 집 주잖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도 LH 공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죠.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뭐 분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도 노후가 돼서 이제 LH 공급을 많이 해요. 저희가 살고 있던 게 제가 살던 곳이 논산에서 대전으로 이주했는데 네. 제 아는 지인이 네. 한 20년 20년이 넘은 그런 주택이었는데 새로운 임대주택이 생기니까 네. 그쪽에서 안 살죠. 네. 다시 분양을 하더라도 네. 사람은 20년 된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새 건물로 가기 원하니까. 근데 그렇게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가격도 떨어지고 새 아파트 쪽은 LH에서 새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는 오히려 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사놓으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자기가 직접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세 살려고 하고 전세를 살면은 또 일반 시중 전세는 또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가가 이제 공급하는 장기 전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 전세를 하게 되면은 이득이 많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장기 전세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 살아버리면. 매입하는 것보다 일단 네. 목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사면은 목돈이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메리트는 뭐예요? 전세금이 아무래도 시중보단 싸다는 것도. 싸고, 예. 그다음 나중에, 예. 우리한테 분양할 때, 그렇죠. 분양 더 싸게. 그런다고 또 그러더라고. 시중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저희한테, 우선, 입주자 우선으로, 예.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세 주택이잖아요. 장기 전세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도 우선 싸요. 그다음에 뭐 월세를 해도 네. 뭐 보증금이 5천 1억이다 이렇게 해도 좀 저렴하게 좀 나오고. 근데 이 전세금이 저렴한데 또 반면에 그걸 또 대출을 해줘. 네. 그러니까 저렴한 데다 또 대출까지 해줘. 제도가 국가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한 의무 기간이죠. 5년짜리, 10년짜리 하면은 한 반 정도. 그러니까 2년 6개월이나 한 5년 정도 살면은 임대 주인하고만 협의만 되면 분양도 받을 수 있어요. 협의만 되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반만 돼도 받을 수 있고 반이 아니고 다 찬 다음에 받으려고 할 때 딱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네. 떨어지면은 안 받고 그냥 그 보증금 받아 나오면 되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그때 가서 보니까 살다 보니까 올랐어.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을 받는데요. 그게 장기 전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거 경매 이전에 장기 전세 주택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꼭 경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방법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5년짜리 이제 공공 임대죠. 그게 5년 10년. 자, 그렇게 있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2가지 정도를 더 검토를 해볼 건데요. 부도 임대주택에 이제 경매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끔 보면은 시골 같은 데라든지 보면은 아파트가 20채, 30채, 뭐 50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네. 전에 왜 서진 씨 PT도 뭐 강원도? 네, 그 한 100여 채 이상 나왔었죠. 100여 채. 네. 가끔 자주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같은 물건. 이제 그런 물건들에 응찰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그렇게 쏟아지면 임차인들을 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을 국가가 만들고 이 법까지 만들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을 솔직히 안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을 매몰차게 내보내진 않겠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법이 분명히 있지 않겠죠. 네. 있겠죠. 국동 씨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임대주택 임차인이 경매로 그 최고가로 낙찰 받았을 때 네. 그 임차인이 우선 그 최고가 매수인의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우선 매수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특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우선 매수권은 원래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건 있는데 임차인도 우선 매수할 수 있네요. 네. 예. 그렇죠. 임차인도 우선 매수가 가능한데 그러면 일반적 임차인도 다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죠. 지금 명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 임차인이 아니고 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그렇죠. 네, 임대주택법에 따른. 나라가 임대주택법에 이게 또 따른 경매도 법으로 진행되는 건데 모두 구제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을 이제 보호하는 거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임대주택법이라는 걸 정했고 임대주택이 아까 말하면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뭐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애초부터 매입임대든 건설임대 공통점은 뭐냐면 임대 사업용으로 지은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도가 나면은 당연히 임차인들을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 그 세입자들을 쫓아내면 그 동네에서 못 사는 거야, 얘네가. 왜냐면 그 지역에서 있는 세입자보다도 더 저렴하게 사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사집행법대로 내보내지면 명도를 당하면 그 지역에서 못 사는 거야, 아예. 그잖아요. 그중 가장 싼 데가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우선 매수권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선 매수 못한다 하면 결국은 법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도, 우리 그 낙찰 받은 사람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그 임차인이 살던 임차인에게 임대 그 기간을 보장을 해줘요. 한 2년 살다가 지금 1년이나 한 6개월 남았다 이거야. 근데 경매를 당했어. 근데 너 살래 그랬더니 살 돈은 없어. 그러니까 그 우선 매수는 안 한 거죠. 우선 매수 안 하면 당연히 나가줘야 되는데 또 우리 임대주택법에는 보호를 또 하나 해줘요. 남은 기간 6개월 동안 살게 해주는 거죠. 일반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살게 해줘. 우리 일반 경매 사건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랑 네, 거의 대항력 정도. 대항력 정도. 근데 문제는 남은 기간 동안은 살게를 해주는데 2년 미만이야 남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이야. 그러면 몇 년? 2년. 다시 2년간 최소 최소. 2년.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그 임대 아파트를 낙찰 받을 때 오는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입자들을 즉시 내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가 하나 고민되는 거죠. 못 내보낸다. 네. 이렇게 의무기간 동안 살리고 2년 미만이면 2년을 살려준다 이거예요. 낙찰 받은 아파트에. 네. 또는 또 하나의 리스크는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우선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허당치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물론 그때는 우리가 차순위 신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우선 매수를 신청한 임차인이 자기가 이제 잔금을 못 치르면 우리한테 이제 떨어지는 거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고민은 남은 기간 동안 살려줘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들이면서 월세를 좀 더 받는 게 이득인데 이게 또 안 되는 기간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그렇지. 네. 예. 이런 2년 동안 2년 미만, 2년 최소 2년간 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예,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소외계층이고 네. 그죠? 거기에는 탈북자들도 좀 껴있더라고요. 그런 우리나라 이런 정세도 그럴 수 모를 있지. 거고 그런데 저런 걸 알겠냐는 얘기죠. 그런 법을 당장 기본적인 임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당장 내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날리고 있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저렇게 이런 법을 찾아서 신문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법까지 알면서 그 자기네 이 기회를 우선 매수를 네. 아마 거의 다 못할 거고 개인으로만 그러니까요. 보면.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고가 터지면 임차인들끼리 뭉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전화 한 통화 들어서 뭐 법률 구조공단 같은 데서도 상담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권리를 아마 이렇게 듣고 제가 이렇게 임대주택법을 보니까 거기에서 뭐 이런 임대주택들 있죠. 건설임대 뭐 대규모 민간이 짓든가 국가가 짓든가 하면은 여기에는 아예 근저당권도 설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임대 조건들, 그 다음에 자기의 부채 있죠. 네. 뭐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치는 현황을 그 임차인 협의회 이런 데다가 공지하게 돼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운영 상태가 은근히 공지되는 거야. 어떤 기업이 한 아파트 한 20채나 또는 빌라 한 몇 동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임차인들한테 보고도 해줘야 돼. 재무제표를 보여준다는 나름 얘기인데. 그런 유사한 거를 나 지금 잘 운영한다. 어, 그래야지 임차인들이 불안에 안 뜬다는 거지. 예. 그러잖아. 살면서 경매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에 뭐 다양한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그걸 다 지키진 않으니까 뭐 처벌 조항도 있고 하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매하고 그 임대주택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다 아니면은 또 그 우선 2년 동안은 또 임대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네. 알고 경매에 참여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그래요. 경매하는 데 있어서 임대주택 유형을 잘 알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저도 사실은 뭐 그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토크쇼고 방송인데, 뭐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우리들이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임대 아파트 유형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유형에 대해서 공부 삼아 제가 이제 그 사회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임대주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전세 후 임대, 요 세 가지예요. 빨리 속으로 따라들 해보십시오.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전세 후 임대, 이렇게. 건설 임대는 당연히 지어서 해주는 거고, 매입 임대는 이미 지어진 놈을 남한테 사서 주는 거고, 전세 후 임대는, 당연히 그 지어진 그 전세 목적으로, 아니다. 전세 목적이 아니구나. 지어진 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 주택공사 이런 애들이 전세 계약을 해서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워낙에 오르니까 어떤 뭐 LH라든지 또는 국가나 지자체들이 이런 애들이 이런 기관들이 개인들이든 어디든 전세 계약을 한 연후 그 다음에 세를 주는 거죠.
사실은 이 전세후 임대주택이 우리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기관들의 전입신고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세든 사람의 전입신고를 국가기관의 전입신고로 본다라는 그 대항력에 관한 3조의 규정에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전세후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그냥 건설임대하고 매입임대 두 개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세주냐 또는 뭐 지어서 세주냐. 그러니까 이 건설이든 매입이든 주체는 국가하고 개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 국가하고 민간. 그러니까 건설임대는 국가도 할 수 있고 민간 기업도 할 수 있고 당장에 우리들도 어떻게 돈 모아서 빌라 세 동 지으면 그게 건설임대예요. 네, 그렇죠. 지어서 세주는 거니까. 지어서 세주. 예. 매입임대는 사서 세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팔 거죠? 네. 그렇죠. 임대 사업자가 결국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입임대죠. 네, 낙찰로 매입해서 세주는 거니까. 네, 매입. 그렇죠. 매입임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입임대로 우리가 낙찰 받아서 세를 줄 때 어떤 매입의 어떤 임대 의무 기간도 중요하죠. 네. 기간을 위배하면 또 국가가 또 제재를 해요. 뭐라고 하면서. 네. 또 그거를 독려하려고 우리한테 또 취득세 또 할인 혜택도 주죠. 네. 그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뭐 나름 여러분들이 이게 팟캐스트 주제치고는 기억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후 임대 세 가지. 마음속에 딱 외우세요. 건매전 요렇게. 건매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후 임대. 예, 그리고 건설, 주체는 매입, 국가든 개인이든 둘 다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점. 요렇게. 요 정도만 알면 되지 뭘 구체적으로 알 필요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5년, 10년 된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준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경매 특례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뭡니까? 임대아파트, 우리가 그 민간에서 집을 지을 때,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서준 씨?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한 작년 5월경에, 네. 임대주택 비율이 한 40에서 20%로 이게 낮춰졌는데, 이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결정한다는 어떤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 951 규제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재개발 시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완화해가지고, 세대수의 20%를 네. 15%로 15% 이하로 네. 완화하는. 그러니까 원래가 옛날에 한 40%까지 네. 임대 아파트를 지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0채 지으면은 뭐 40채는 임대 아파트로. 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어서 수입이 생겼을까요? 어떨까? 돈벌이 한다라고. 그러니까 건설주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 수단이 안 되죠. 좋겠죠. 좀 안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그 당시에 상한제가 없었잖아. 막 그냥 올렸다고. 아하. 상한제를 폐지하니까 이제 수익률 맞추기 막 올렸죠. 위해서 많이 분양가를. 건설을. 네.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 공사비를 이제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렇지. 그렇죠. 요즘에야 임대 아파트가 대형화되고 민간 건설자들이 뛰어들어서 일반인들이 자꾸 소비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세 주는 식으로 해서라도 투자를 어차피 우선 분양권이 있으니까 네. 당장에 분양이 안 되니까 세 좀 주다가 약정 기간 있다가 전환시키면 되니까 그때가 사게끔 하는 게 되니까 네. 민간 건설업자도 뛰어드는 거예요 임대 사업에. 그래서 당장 분양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 주다가 살아 이거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요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가 수준이 좋아지는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대형 평수화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지는데 그래도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 이제 그 민간하고 임대 아파트 거주자끼리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뉴스에도 뭐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죠. 네. 어떤 사례가 있어요? 뭐 주로 이제 그 주민들이 네. 그 기존에 있는 주민들, 이 임대 아파트 반대를 하고 나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을 때 이제 우리 집에 그렇죠. 임대 아파트 짓지 마라. 네, 자기들의 어떤 자산 이득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매입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네. 금전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자기 어떤 기대 가격이 있어요. 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들 때문에라도
이제 그 많은 갈등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그 아이들 역시 또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근데 엄청 심하대, 뭐, 통행로도 막고 막 그러대? 네, 저희 같은 경우 네. 대전에서요. 네. 한 5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2, 3년 전에 막 이렇게 듣고 있었지만 네. 뭐 새싹은 우리가 지금 모종을 심더라도 지금은 안 나고 있어도 밑에서 살살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새싹을 보고 있지만 그 씨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민간 아파트, 민간 아파트에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면 네. 지인인 제 친구도 딸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초등학교 하나를 두고 공공임대 아파트하고 민영 아파트가 네.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오면 네. 들어가는 저 학교 출입로도 틀리다고. 학교 출입로? 네, 출입로도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요? 정문도 예. 그러니까 학교 문도? 그게 예,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핏발을 세우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이 시골 사람 저는 논산이었는데 애기들은 이제 학교를 대전으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골에는 그런 게 아예 못 느끼다가 초등학교 때는 그것도 못 느끼다가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고 좀 큰 애는 중학교 넘어가면서 그것도 느꼈고 네. 시골에서는 아예 그런 걸 아예 못 느끼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그런 취급을 안 받아보다가 받아본 사람은 그 타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예. 나 같아도 열받겠는데? 예.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인이 그런 걸 느끼니까 저도 한 5, 6년 전에는 아주 가볍게 그냥 넘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걸 신문기사도 보고 그러면 그걸 당했던 그 본인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민간 건설 그 입장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네. 그 역세권이라든지 그 네. 편리한 어떤 입지 그렇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그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약간 불편한 곳 그 부분에 몰아서 그 임대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경향도 있었죠. 아무래도 그러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만 평 안에 짓는다 그러면 대로변이고 뭐고 길 좋은 쪽은 민간 때려주고 비율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죠. 좀 불편한 쪽은 임대 짓는 거지. 그게 현실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런 사람한테 그런 수준까지 요구할 수는 없지. 솔직한 말로. 최근에는 그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도 건설이지만은 그 단지 안에서도 그 놀이터 문제로 또 이슈화된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것을 내지 않는다. 임대저기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경우도 있는. 그러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안 내니까 놀이터를 사용하지 마라.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놀이터가 낡아지니까 그걸 고쳐야 되니까. 고쳐야 되는데 그 임대들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생각해서 안 낸다. 근데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수선 충당금도 돈을 내고 그렇죠. 있고 임차인은 안 사용권이 있는 내잖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좋게는 뭐 영화 관람을 하는데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원리냐 소유권 권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정당하게 내고 사용하는 것도 조금 어느 쪽 편보다도 내고 장기 수선금을 갖다 내고 사용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올바르다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논리로 보면은 네. 돈 낸 사람은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10,000원이든 20,000원이어도 우리가 돈 냈고 너희들은 안 냈는데 어떻게 같이 쓰냐라고 보면은 솔직한 말로는 할 말은 없는데 네. 또 어찌 보면은 그 대상이 놀이터라는 게 네, 문제인 네. 거죠. 애들의 문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서 원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방법 없을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작은 돈이니까 내면 되지. 정당하게 돈 내고 그래서 해버리면 안 될까? 공동체 생활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꼭 네. 그런 놀이터 부분에서는 네. 일단 분양받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100을 냈다면, 소액액층 임대 아파트 경우는 절반을 내라든지. 좀 작게라도 내서. 아니면 더 어렵다 하면 30%라도 내든지, 아니면 안 낸다 하더라도 또, 분양받는, 그런 삶이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낫기 때문에 조금 베푸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배려해주는 차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생각도. 맞아. 사실은 원래 있는 사람이 좀 베풀어야 되고 만들어진 놀이터 몇 번 엉덩이 좀 쓴다고 다를 일은 없는데
그렇잖아. 이제 사회가 좀 더 현대화돼 가면서 이 정적인 게 더 없어지는 게 좀 슬퍼지고 슬퍼지네요. 사실 또 이제 그 좀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부자 단지 이미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집값이 주변 이제 단지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이게 낮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또 거죠. 실제 그게 막 어떤 데는 강남 같은 데 1억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시골에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네. 근데 이제 서울에는 사실은 그런 게 있냐 없냐 가지고 사실 오르면은 팍 오르고 네. 이렇게 안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산 문제가 참 미묘해. 사람이 돈 문제 가지고 사람도 찔러 죽이니까. 근데 이제 재산 문제로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걸 꺼린다든가. 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어떤 자식과 내 아들이 친구하는 걸 싫어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건 또 어찌 깊이 따져보면은 어디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일부러 사립학교도 돈 있는 사람은 보내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친구도 보면 이왕이면 있는 놈 사귀라 그러잖아, 우리가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있는 놈 사귀고 똑똑한 놈 집안 사귀라고 하지. 솔직히 어떤 부모가, 야, 없는 놈 사귀고, 그 다음에 없어도 괜찮으니까 막 사귀 할 부모는 사실 극소수일걸? 어떨 것 같아? 가려가면서 강호 씨, 사귀어. 강호 씨 어떨 것 같아? 가려가면서 사귀어. 가려가면서 싸우라고. 예를 들면 강호 씨 어렸을 딸이 때부터. 이제 어렸어. 네. 근데 친구를 막 사귀고 하는데, 지금 강호 씨는 막 얘를 갖다 영재 교육도 시키고, 영화관도 보내고, 뭣도 하는 입장이야, 지금 막. 예. 와이프도 막 이래라고 이제 사교육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친구랑 막 다니는데 그 친구는 어떤 학원도 잘 안 다니고 이런 친구고, 성적도 안 좋아. 왜냐면 요즘에는 돈 들인 만큼 성적이 좋아지잖아. 네. 요즘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 없으면 못 갔어. 근데 그런 친구인데 성격은 좋은 친구인데 딸이 막 좋아서 새겨. 예. 자, 뭐라고 할 거야? 사람 보고 해야죠. 아니 근데 애기야. 예? 애기라고. 애기라고요? 애기를 사람을 뭘 볼 수 있는데. 아. 잘생기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애기가 크게 우리처럼 수익 타산 따지면서 만나겠어요? 네. 근데 그건 모든 건 우리 자식들도 이 부모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사이에 철망 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말고 민간 아파트를 산 사람도 나름대로 대출을 많이 끼고 샀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60% 80% 대출해서 샀는데 임대 아파트가 옆에 있어가지고 내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만약에 가격이 안 오르는지 않더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되는 건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게 두 개가 물려 있으니까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을 받는 거를 내 집 사라고 막 사라고 하는데 내 현금을 들여서 그 다음에 빚을 많이 땡겨서 사는데 이 경매 쪽에서나 이 대출을 많이 받는 거지 현 시세로 사는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매 쪽은 도매로 사니까 맞는 거고 이쪽 현 시세로는 뭐죠?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빚을 왕창 껴서.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집착이 있다 이 네,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배쳐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그쪽에서도 이해를 가요. 임대 아파트가 옆에 있으면 그러고 같은 이름도 달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예, 같은 메이커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심정이 이해 안 돼요. 난 이해돼. 이해는 돼. 솔직히 이제 우리 아이도 어떤 놀이방이나 어디 놀이터 하나 가면 우리 아이보다 나아 보이는 아이하고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으면 좀 사실은 안심이 되지. 안심이 되는 면은 있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직업으로 인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히 새겨봐야 아는 거가 분명한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또 어찌 보면은 또 직업에 영향을 안 탄다고 볼 수도 없어. 인성은 사람의 직업하고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좋다고 성격 좋은 것도 아니고 직업 나쁘다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꺼려지는 건 사실인 거야. 네, 그렇죠. 나도 좀 있어요. 아마 누구나 이제 갖고 들으신 있겠죠. 분들 의견도 이제 각자 다양하긴 하겠지만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아까 말한 철조망 치고 놀이터 못하게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속으로 다 갖고 있잖아. 생각들은 있어도 밖으로는 다 이렇게 예의라는 걸 지키고 사는 건데 그거를 너무 원시적으로 표출해서 막 그 무슨 그 애들이 무슨 옛날에 뭐 딱지 따먹은 거 가지고 막 쌈질하는 수준으로 이제 어른들이 싸우잖아요. 그것도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아니고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이해가 돼.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고상하게 표출할 수 없겠냐. 그렇죠.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가 네. 좀 과격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정부에서 이 임대 아파트의 의무 비율을 정한 이유는 대부분 민간 건설사는 뭐 좋은 땅을 잡아서 비싸게 분양하는 게 수익이 남으니까. 그렇죠. 교통이 편하고 학군이 좋은 쪽에 가능하면 잡을 것인데. 예. 그렇게 해서 돈 들여서 지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40씩이나 집어넣어버리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은 오고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도 당연히 좋은 시설에서 활용을 하고 좋은 교통과 좋은 학군을 다닐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독려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된 건 또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라니까. 그래서 40에서 이제 낮추고 있어요. 예, 낮추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생긴 거지. 예. 처음에는 그런 문제보단 취지가 좋아서 시작한 거죠. 복지 차원에서. 많이 좀 져. 근데 짓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많이 생겨. 부조리가 생기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못 팔아먹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또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경기 부양 차원의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의무 비율을 40에서 20으로 줄이고 또 요즘 경기가 침체되니까 더 띄우려고 20에서 15까지 더 줄이고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줄여 가잖아요, 지금. 더 줄였어도 거기에서도 또 건설주는 또 편법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출입구를 아예 아파트 그 안에 같은 동에 있어도 따로따로 만들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다.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 있을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만 이게 몇 프로 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하니까 맡겨놔 버리니까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민간한테 맡겼으니까 당연히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 구조를 움직일 거고. 그래서 네. 애초에 그거를 정책을 정할 때 그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 커뮤니티 관계 그리고 복지 그다음에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맞네. 접근을 해야 같이 해야지 그 수치만 가지고 몇 프로 때려 넣어버리면 그게 아마 사회적인 갈등이 뭐 나든지 아니면 분양을 할 때 이 지역에 임대 아파트 이런 것도 있는데 당신의 견해는 하면서 뭐 특히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민간한테 할 때도 국가기관이 그 분양한 사람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점수가 좋은 사람을 청약에 우선순위를 주는 거야. 그럼 인성검사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신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람은 평등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해야죠. 필터링을 하자. 그렇지. 어차피 경쟁률이 몇 대 몇 되니까 거기에서 나름 어떤 적성검사 비슷한 어떤 설문조사는 한 40문항을 풀게 하거나 20문항을 풀게 하고 우리가 공무원도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을 남자한테 몇 점 주잖아. 그러니까 이 청약 가산점을 한 1점에도 2점 주는 거지. 애초에. 괜찮지? 괜찮대. 그래 놓고 들어오면은 최초 분양자들은 싸움이 없는데 그다음부터 아파트 정관에 매매나 뭐뭐 할 때 이런 분위기라는 거가 관리실이나 어떤 아파트 정문이나 옆에 이런 분위기나 헌장 같은 아파트의 주민 헌장, 규약 같은 헌장 같은 거 우리는 이런다라는 우리 다짐하던 것처럼 화합과 이런 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헌장들을 준수하는 거를 아파트 입주할 때 어떤 설명을 듣는 거지. 뭐 어떤 서약이라고 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네. 우리 아파트는 이렇습니다.
또는 그리고 이런 거 왜 보면 범죄 없는 마을 뭐 이렇게 그 정부에서 편말도 세워주잖아요. 네. 차별 없는 아파트. 그 차별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어떤 멘트들. 그런 멘트를 해준 거죠. 이웃이 소중한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런 거를 정부에서 시범 딱딱 이렇게 우리 모범 택시 하듯이 또는 범죄 없는 마을에 상패 주듯이 뭐 그런 유로 해서 정부에서 그런 활동이 되면 점수를 체크해서 아파트 아까 말한 장기수선 중단금 놀이터 뭐 한 개는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막 200만 원 지원 요런 형태로 머리를 쓰면은 될 수도 있지. 맞아요, 맞습니다. 최초부터 걸러야 된다는 거지. 이 정책적으로 툭 던져놓고 빠지지 말고 국가가 그렇지. 네, 계속 관리를 해주고 중재를 해주고 한다 하면 그렇지.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독려를 해 나가다 보면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그게 또 아파트 주민들 회의할 때 그게 안건으로 좀 되고 아까 그 서진 씨가 말한 복지 개념의 것들을 좀 도입하고 주민 교육을 해 나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의무 비율을 살짝 높여도 되고 원래 의무 비율을 높이면서 정부가 민간 건설한테 정부 지원을 해줬다고. 거기에서 지가 손해를 그렇죠. 보니까 손해를 보존해 줬지. 네. 그러니까 짓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름 어떤 정부가 뒷돈을 대주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은 서민형 아파트를 공존을 해 나가면서도 오히려 비율을 높여가면서 또는 그 아까 말한 서민 아파트를 날림으로 짓는 거를 금지시켜 버리는 거지. 네. 표준 검사를 한다든가. 그치? 그러니까 차별이 되어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날림으로 못 짓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평수도 너무 작게 가지 말고 소형으로 네. 일정 평수로 가면서 아까 말한 분양 혜택, 우선 분양의 혜택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처음에만 세주고 어차피 얘 분양될 집. 이 개념으로 인식시키는 거를 조화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인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향으로. 그렇지. 네. 그게 장기적으로 이게 처방이지. 뭐 안 그러면은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그러고 갈등만 증폭되고. 근데 그거 하라고 정 뽑아둔 게 정부거든. 통합. 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게 통합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의 제안까지도 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 쟁이들의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생각들이고. 그쵸? 네. 자, 오늘 우리 대담이 지금 1시간 10분이 접어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주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예고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는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법원 경매 투자 포인트는 임대 사업이다. 2부로, 임대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법규, 그 다음 임대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 그 다음에 임대 사업에 대한 등록의 혜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원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임대 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시고 또 다음 주 만나 뵙는데 한마디씩만 하시고 끝내시죠. 자, 먼저 그 서진 씨부터 한번 하시죠. 새해는 그 생각하는 만큼 네. 다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모두들 다 건강 유념하셔서 네. 모두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예, 대전지사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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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전지사는 지금 대전시 월평동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쪽 한 2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셔서 한 200~300m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구 대전에 있는 계룡사옥이죠.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서울빌딩 5층입니다. 네. 시간 내셔서 지나가시면서 시간 내셔서도 좋고요. 지나가시면서도 들리셔서 경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라고 같지만 인생 상담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임대차를 살고 있는 임대차 상담도 괜찮아요. 뭐든지 지나가시다가 편안하게 이 대전지사는 편안한 지사다 이런 느낌으로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다가 어려운 상담, 인생 상담도 좋습니다. 이런 거
상담해드리니까 지나가시다 꼭 들리세요. 뭐 성남지사가 소통이라고 하듯이 뭐 네. 모토를 하나 지어. 너무 편안함? 그거는 너무 약해. 그래요? 항상 소통이라고 하니까 네. 대전도 네. 대전은 뭐라고 할까? 편안함 그럴까? 느림 그럴까? 느림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네. 뭐 그렇잖아. 편안함은-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러지. 그런 거지. 그리고 네. 이왕이면 이렇게 방송이 따도 했기 때문에 네. 차를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차. 네. 요즘에 겨울에 맞는 기본이죠. 뭐 유자차 뭐 네. 이런 거. 네. 나 갈 때 달란 얘기야. 알겠습니다. 맨 커피나 주고 그러지 말고. 자, 우리 그 김국동 지사장. 네. 늘 혼자, 작년에는 혼자 방송을 하고 주제를 어떤 걸 선정할까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새해 들어서부터, 이렇게 협회장님과 우리 지사장님들하고 모여서 하니까, 새롭고요. 첫 해라서 좀 자료를 많이 준비 못한 것도 있는데요. 다음 2부 때 자료를 좀 충분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고요.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는 금년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쟁이 투자클럽의 시작이죠. 아마 24일 날 아마 첫 번째로 매월 정례 모임이 있는데 첫 번째 모임을 24일 날 갔습니다. 소금쟁이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미리 접수하셔서 첫 번째 원래 정기 모임에서부터 참석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토요 알토란이 40강이 12강으로 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로만 들었던 부자 마인드를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커리를 짰습니다. 네, 그런 거니까 이제 관심 깊게 한번 찾아오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제가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팟캐스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